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넘게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순간 70평생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할머니를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옥순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72이 된 옥순 씨.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죠. 저녁이면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손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범한 노후였어요. 며느리 정미숙 씨는 결혼한 지 12년째였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낸 적이 없는 여자였죠. 아침마다 옥순 씨의 방을 청소하고 빨래도 개어주고 약 먹을 시간도 챙겨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옥순 씨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운 그녀였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옥순 씨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들아, 엄마 생각엔 이제 우리 집도 하나 마련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옥순 씨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강남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를 옥순 씨는 아직 몰랐어요. 아들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 거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명의로 된 빌라 하나 처분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옥순 씨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아끼시는 건데 라고요. 옥순 씨는 거실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나야 괜찮지. 너희가 필요하면 써라. 옥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기뻐하며 달려와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하다고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옥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너무 예민한가 보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옥순 씨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죽을 끓이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어요. 날씨가 좋으니 산책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옥순 씨의 마음 깊은 곳에선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눈치채기 어려운 씨앗이었죠. 그녀는 그걸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날도 옥순 씨의 옷을 개어주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옥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이 올라왔어요. 옥순 씨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손자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회사 일을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옥순 씨는 며느리를 슬쩍슬쩍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웃으며 음식을 권했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옥순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70년을 살아온 본능이 뭔가를 감지한 거였죠. 일주일 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려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복잡한 거라 자기가 다 알아봤다고 그냥 여기만 찍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옥순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었죠. 빌라 매매 관련 서류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허락하셨다면서요.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도 내가 좀 읽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옥순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냥 자기를 믿으면 안 되냐고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들하고 같이 보겠다고요.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억지로 웃었어요. 그날 저녁 옥순 씨는 아들과 둘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빌라 매매건을 아느냐고요.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미숙이가 다 알아보고 있다고요. 매매가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미숙이가 더 잘 알 거라고 했죠. 옥순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옥순 씨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대신 처리해주던 일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왜 혼자 갔냐고요? 옥순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리 운동도 할 겸이라고요.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빌라의 시세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매매가보다 2억 원이나 더 높았어요. 옥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하고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니 요양원을 알아봤다고요. 옥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멀쩡한데 라고 말했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자주 까먹으신다고 요즘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요. 옥순 씨는 화가 치밀었어요. 언제 까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번에 약 드시는 거 까먹으셨다고 했어요. 경로당 친구분 이름도 헷갈려 하셨다고요. 며느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옥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안 간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옥순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됐다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옥순 씨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밤 옥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옥순 씨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경로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요즘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빌라 매매 이야기를 하던데 라고요. 옥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동네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몰래 한다는 듯이 조용히 하더래요. 옥순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순 씨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저녁을 차리고 방을 청소하고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이제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뭔가 숨어 있다는 걸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순 씨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옥순 씨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어봤어요. 친구들이랑 통화해도 동생이랑 통화해도 물었습니다. 처음엔 관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옥순 씨의 휴대폰을 자주 만졌습니다. 배터리 충전해드린다고 앱 업데이트 해드린다고 했죠. 옥순 씨는 그냥 고맙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빌라 매매 건으로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고맙다고 했죠. 통화를 끊고 나니 며느리가 바로 물었어요. 누구랑 통화했냐고요? 옥순 씨는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혹시 빌라 매매 건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옥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그냥. 옥순 씨가 말을 흐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는 느낌이었죠. 옥순 씨는 그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옥순 씨의 우편물을 먼저 확인했어요. 은행에서 온 편지도 관공서에서 온 편지도 모두요. 어느 날 옥순 씨는 며느리 몰래 자기 방에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옥순 씨 명의의 통장이 3개나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했던 통장들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빌라 등기권리증도 없었습니다. 옥순 씨는 식은땀이 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내색하지 않았죠.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옥순 씨는 조용히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자기 계좌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되었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자기가 이체한 적 없다고 했어요. 직원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계좌로요. 옥순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옥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도장이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셨냐고요. 옥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휴대폰을 만질 때 그때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였어요. 도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맡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순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2년간 믿었던 며느리가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참았어요. 함부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웃으며 맛있게 드시라고 했어요. 옥순 씨는 겨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옥순 씨는 잠들지 않고 며느리의 방문 앞을 지나다녔어요. 며느리가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보내면 집도 우리 거고 재산도 다 우리 거잖아요. 옥순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치매 걸렸다고 서류 만들면 재산 처분도 쉬워요. 걱정하지 마요. 옥순 씨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며느리를 믿었어요. 아들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옥순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옥순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차렸어요. 웃으며 드시라고 했죠. 옥순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두고요. 옥순 씨는 재빨리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치는 걸 몇 번 봤었거든요. 1123. 핸드폰이 열렸어요. 옥순 씨는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면 들킬 겁니다. 첫 번째 대화방을 열었어요. 며느리의 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문자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보낸 거였죠.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재산 다 정리하고 나면 우린 편하게 살 수 있어. 친구가 답장했습니다. 진짜? 근데 시어머니가 동의해? 며느리가 답했어요.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 치매 진단서 만들면 돼. 아는 의사한테 부탁했거든. 옥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확인했어요. 다음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옥순 씨의 아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며느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서류에 도장 찍게 했어. 이제 빌라도 우리 거야. 아들이 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도 살아야지 뭐. 며느리가 답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 재산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쓰는 거예요. 옥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설거지하던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옥순 씨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을 땐 옥순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이제 알았어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요. 아니다, 오늘은 안 가도 될 것 같구나.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가셔야 해요. 예약해놨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옥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간다. 옥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치매 검사 받으러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어요. 상냥함도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짜증과 분노만 가득했죠. 옥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 아니다. 너도 잘 알잖니?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됐다. 옥순 씨가 일어섰습니다. 내 핸드폰 내가 봤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황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봤다. 내가 나한테 한 짓들 다 봤어. 옥순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70년을 산 노인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어요.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12년이에요, 12년. 이 집에서 시어머니 시중 들면서 살았다고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인생은요? 제 꿈은요? 다 포기하고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요. 이제 보상받을 자격 있어요. 옥순 씨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슬펐어요. 화도 났지만 더 슬펐습니다. 그게 나를 속이고 도둑질할 이유가 되니? 옥순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 씨가 퇴근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 하세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니? 옥순 씨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핸드폰도 봤다. 내 문자도 다 봤어. 옥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옥순 씨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집을 나간다.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디 가시게요? 돈도 없으시면서. 하지만 옥순 씨는 웃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인 줄 아니? 옥순 씨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옥순 씨의 진짜 정체를요. 옥순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옥순 씨가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 생각한 거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옥순 씨는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으로 갔어요. 40층짜리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경비가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옥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5층에서 내렸습니다. 로펌이었어요.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옥순 씨는 자리에 앉았어요. 준비한 거 있나? 옥순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 앞에서 보이던 나약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모님. 모두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옥순 씨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옥순 씨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옥순 씨는 사업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를 시작했죠. 섬유 무역회사였어요. 8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옥순 씨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사업 감각이 뛰어났죠. 90년대엔 회사가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옥순 씨가 40대 때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며 회사를 이끌어야 했죠. 옥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곳곳에 빌딩과 땅을 샀어요. 지금은 그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돈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길 바랐습니다. 아들에게는 집 한 채와 빌라 몇 개만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는 서울 곳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물론 몰랐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약간의 부동산을 가진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빼돌린 돈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5,700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 진행해. 옥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빌라 매매 서류 효력 정지시켜. 내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사모님.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며느리와 아들이 있겠죠. 자기가 돈 없이 떠돌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재산 정리도 시작해. 모두 내 명의로 확실히 정리하고.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다 회수해. 옥순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배신한 아들에게 줄 건 없었습니다. 호텔 예약했나? 네, 신라 호텔 스위트룸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아. 옥순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옥순 씨는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어요. 넓고 편안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론 한강이 보였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옥순 씨는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옥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야? 걱정된다. 옥순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해. 알겠습니다, 사모님. 옥순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와 아들에게 고소장이 날아갔습니다. 혐의는 명확했어요.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옥순 씨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증거가 모두 확보됐죠.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발뺌했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했다고 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은행 CCTV에 며느리가 옥순 씨 행세를 하며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서명도 위조한 게 드러났습니다. 아들 준호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옥순 씨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옥순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12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나는 너를 믿었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마가 잘못 들어서 그랬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가 잘못 들었다고?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옥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계속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격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피고인 정미숙은 12년간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려 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옥순 씨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을 용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옥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옥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3년, 아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며느리는 법정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옥순 씨는 그들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옥순 씨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도 처벌받게 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옥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게 그 아이한테도 교훈이 될 거야. 옥순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살기를 바랐어요. 빼돌린 돈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위조된 서류도 무효 처리됐죠. 옥순 씨의 재산은 고스란히 보호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계획했던 요양원 입소도 치매 진단서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옥순 씨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보다 더 똑똑하고 냉철했죠. 며느리는 교도소로 수감됐습니다.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엔 가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사기범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이혼 조정도 시작됐어요. 옥순 씨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옥순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고 밝은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옥순 씨는 매일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했죠. 자기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옥순 씨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옥순 씨는 상담센터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며느리한테 재산을 빼앗길 뻔했다는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울며 물었습니다. 옥순 씨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했는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당한 피해자예요. 옥순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순 씨는 그날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옥순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요가를 하고 건강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주 3회 일했어요. 자기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고소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그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잘했다고,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봉사활동은 옥순 씨에게도 치유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 상처도 아물었습니다.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했어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였죠. 화실에서 만난 친구들은 옥순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옥순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엔 독서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순 씨는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보였어요. 편지엔 사과가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엄마를 배신한 것,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무시한 것, 모두 후회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운 정은 없었지만 아직 용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했어요. 준호야, 내가 잘못을 깨달은 건 다행이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는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옥순 씨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냉정한 내용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아들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어요. 언젠가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옥순 씨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아들이 정말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됐습니다. 옥순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며느리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봉사활동은 계속했어요. 더 많은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옥순 씨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김옥순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피해자들이 옥순 씨를 찾았습니다. 옥순 씨는 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했어요. 옥순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에 나갔어요. 옥순 씨는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것, 배신당한 것,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보고 용기 냈어요. 아들한테 속고 있었는데 이제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옥순 씨는 뿌듯했어요. 자기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옥순 씨는 책을 쓰기로 했어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을 위한 자기 방어 가이드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썼어요. 어떻게 가족의 배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어떻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6개월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당당하게 나이 드는 법이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사서 읽었어요.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옥순 씨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습니다. 옥순 씨는 강연장에서 힘주어 말했어요. 당신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당신을 이용할 수 없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옥순 씨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옥순 씨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보내왔어요. 옥순 씨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옥순 씨는 이제 74이 됐어요. 하지만 전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며느리는 출소했습니다. 3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 만에 나왔어요. 하지만 옥순 씨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왔지만 문전박대했어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발 한 번만.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지만 옥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12년 동안 나를 속였어. 2년 감옥 갔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옥순 씨는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돌아갔어요. 옥순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달랐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은 많이 변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술도 끊고 열심히 일했어요. 편지도 계속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근황을 알렸어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적었죠. 옥순 씨는 그 편지들을 모두 읽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나약하지 않았어요. 옥순 씨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옥순 씨가 물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미숙이랑은 이혼했어요. 그 사람도 제 인생에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옥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엄마 재산도 바라지 않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 엄마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옥순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가끔 놀러 와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옥순 씨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긴 시간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안부를 물어보고 갔습니다. 옥순 씨는 그게 편했어요. 너무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옥순 씨는 상담센터에서 일하다가 한 젊은 여자를 만났어요. 시어머니한테 학대받고 있다는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괴롭혀요. 여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하인 취급하고 돈을 빼앗고 손주들 앞에서 모욕을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학대는 학대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 없어요. 옥순 씨는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도왔고 쉼터를 연결해줬어요. 한 달 후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저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새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랑은 연 끊었어요. 옥순 씨는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잘했다고 당신은 용감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 옥순 씨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옥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신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옥순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했습니다. 옥순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김옥순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여자였어요. 옥순 씨는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옥순 씨는 그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버튼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자를 열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에서 온 거였어요. 김옥순 선생님 다음 주 강연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옥순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다고요. 내일도 모레도 옥순 씨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며느리 없이도 아들 없이도 혼자서도 당당하게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2년간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 핸드폰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당당한 반격. 옥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자기 인생을 지켜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옥순 씨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